향토적인 녹화음이죠, 이거. 들을 때마다 정겹습니다. 정미소, 탈곡사. 탈곡사는 또 뭐예요? 금방 생각났어요. 뭐뭐 하는 사람. 탈곡사. 정의당 이정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슈가 많이 터지는 한 주였습니다. 예. 네. 뭐, 가을이 오면은 탈곡을 하고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이렇게 뭔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 지금 국회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뭘 해야 있네요. 됩니까? 초겨울에는 쉬어야죠. 농한기기 때문에. 하지만 국회는 12월이 가장 바쁘다는 것. 예. 타작하는 기간입니다. 타작. 자,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부터 하실랍니까? 아니 아무래도 네. 어제 하루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네. 송원석 의원 얘기를 한마디 안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름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요. 네, 저도 사실 이분이 김 전 국회의원이라는 거를 어저께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사안을 요약해 주시죠. 네네. 우리 국민들이 제가 이걸 좀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아기 엄마가 아기랑 같이 바닷가에 투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혼자서 아기를 키우기가 너무나 어렵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편견도 있는 데다가 네네. 지원도 없으니까 제대로. 네. 예. 그런데 한부모에 이런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예. 61억 원이 아이돌봄 올라왔습니다. 서비스가 이제 기초적으로 있긴 있었던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한부모들이 아이를 누군가에게 잠깐 맡겨야 가서 또 밥벌이를 그렇죠. 할 수가 있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서로라도 맡기는데 네.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유아원이 끝나는 시간 그 시간에 퇴근이 안 되거든요. 네네. 예. 그 61억 원을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데다가 돈을 쓰냐. 가감하게 삭감. 예, 라는 취지로. 네. 예,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을 다 정부가 해결할 수는 없지 않냐. 네. 그리고 예산을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정재학 박사님이십니다. 네네. 뭐 한간에는 뭐 비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건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이 혼자 키우는 부모들 못 견디면 죽음을 선택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는 들리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6조가 들어가는 사업이면 또 모르겠어요. 예. 61억이면 그냥 건물 하나 값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이분이 이번 예산 과정에서 자기가 예산 소위 들어가서 자기 지역구에다가 뭐 800억 되는 SOC 예산을 따왔다. 이런 얘기하면 또 김전 주민들이 좋아하실래나? 아무튼 뭐 그렇게 동네방네 자랑을 하면서 그 도로 깔고 이러는 데다가는 800억 갖다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너무 작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1억으로 되나? 61억으로 됩니까? 600억을 줍시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저는 이게 여성가족부가 요청한 그 예산 자체가 너무 작다. 61억이면 뭐 네. 정말로 건물 하나 값이에요. 정말 최소한의 이거를 사회적 지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리고 뭐 이 당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산주도 성장하면서 애 낳으면 2천만 원 주자 뭐 이랬던 당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어떤 것이 있냐면 네. 이번 예산 소위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정부 정책을 발목 잡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자리 예산을 네. 확 깎아가지고 예. 고용 문제를 계속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작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일자리 예산의 일환으로 이 한부모 가족의 돌보미 예산도 하나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간의 일자리로 저간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일단 일자리니까 잘러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네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이게 뭐 규모가 큰 예산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깡다고 누가 칭찬할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쓴다고 누가 비난할 것도 아닌 네. 당연히 써야 될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이럴 예산인데 그걸 또 굳이 건드려가지고. 한부모 가족 돌보미는 안 보고 일자리만 본 거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를 돌봄이. 일입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예산의 내용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가 한쪽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아이들, 그 유아들이 네. 부모가 퇴근하지 그 시간에 퇴근 못하면 그 돌볼 공백이 네, 생기니까. 아이를 돌보느라고 일도 못 나가고 결국 굶어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뭐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 때문에 일도 못하고, 예, 아이 우유값은 벌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 공백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걸 일자리로 본 것이다. 네.
그래서 그랬군요. 어쨌든 사과는 했습니다. 네, 사과하고 뭐 자유한국당이 어저께 하도 여론의 문매를 맞고 도대체 저 당이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취소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꾸로 그럼 더 증액하자고 과감하게 나갔으면 칭찬도 받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안 나가셨더라고요. 민망하겠죠. 왜 이렇게 적어? 막 거꾸로 막 화를 냈으면 칭찬받았을 텐데. 그런 일이 어제 하루 종일 검색어 상단을 차지했고요. 근데 이건 사과가 일단락 됐습니다. 네네. 자. 다른 예산 문제도 이번 일을 기하로 삼아서 좀 합리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네요. 요즘 그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가지고 네. 이런 예산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납니다. 네. 예. 연결해서 유치원 문제도 지금 난리잖아요. 예. 비슷한 문제입니다. 결국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사립 유치원이 정부 보조금 받은 거는 다 자기 주머니에다 착복하면서 명품백 사고 이렇게 써왔지 않습니까? 이게 드러나서 사실 전부는 아니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예. 일부의 사립 유치원이 이제 예. 이런 일들이 적발되면서 정부 지원금을 이제 보조금으로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횡령하거나 했을 때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유치원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투명한 회계를 예, 통해서. 그런 예. 상황인데 딜을 거기다가 걸었어요. 맞불 작전을 놓은 거죠. 딜을 맞불 걸었어요. 작전. 그렇다면 네. 이걸 해다오. 네. 그러면서 그게 일반의 상식은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건물 사용료. 예, 자기들이 이제 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예. 일정하게 부동산하고 건물 내놨으니까. 네, 내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내놔라. 정부가 내놔라. 예, 정부가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립 유치원들을 정부가 강제로 너 사립 유치원 안 하면 이 건물을 다 빼앗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한 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그 전쟁 때 징발하듯이 징발해야 돼요. 그렇게 이 징발을 건물 했기 때문에. 유치원에 안 쓰면 당신들은 감옥 가. 네. 그랬단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부당하게 징발 당해왔으니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보전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네, 사업을. 본인들이 사업을 한 겁니다. 사업을. 근데 거기에다가 사용료를 국가에서 또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사실. 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법안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마련이 됐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유치원 3법에 대한 네. 맞불 작전 그렇게 해서 이거 안 되면 저것도 안 된다. 예, 이런 용으로 쓰여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두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박용진 네. 3법이 있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건물 사용료, 네. 뭐 공적 사용료라고 한유총 쪽에서는 주장하는 표현은 뭐가 됐든 간에 유치원 건물을 유치원에 쓰려고 내 건물을 내놔서 딴 용도로 못 쓴다. 그럼 딴 용도로 썼으면 돈 벌었을 텐데 네. 그거 보존해다오 이런 논리인데 납득 안 가요 전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근데 이게 법안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네. 이게 두 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둘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법안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걸로 유치원 3법을 저지하는 방패용 법안이다. 이렇게 봐야 자유한국당이 되겠죠. 왜 그런 역할을 해주냐 이거죠. 어, 이게 학부모가 훨씬 많은데.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들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기보다는 한유총이라는 아주 특수한 기득권 집단을 대변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과정이고. 그게 이득이 안 될 텐데 정치적으로도. 저는 그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학부모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데. 네. 아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요 근래에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집회나 이런 데 참여하라고 막 그러니까요. 쪽지 돌리고 하잖아요. 아이든 이름을 쓰고 예. 참석하겠다 안 하겠다를 써라. 예. 그러면 그거 쓰는 순간 학부모들은 내 아이 이름을 쓰고 참석 안 하겠다고 쓰면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혼나지 않을까?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겠죠. 부모들은 다 그렇게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내몰려요. 근데 한유총은 굉장히 강고하게 조직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 이해 집단의 민원을 제대로 들어주면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가는 거고 저 학부모들은 저러다가 결국은 다 흩어질 거야. 이렇게 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왜 이득이 되냐는 겁니다. 나 셈법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점점 이 법안을 막은 네.
학부모한테 유리한 당연히 그 3법을 막은 박용진 3법을 막은 쪽이 저쪽이다. 그러면 민심이 멀어지잖아요. 그 민심 서로 멀어지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계산이 안 맞는데. 자신의 갈 길은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고 정해놓고 가고 있는 당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고. 아니죠. 정당한 민심이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이제 경로가 다른 건데 이 경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네. 왜 그랬을까? 별로 이해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뭐 이때까지 계속 삐뚤어진 삶을 살아왔던 정당한테 어떻게 하겠냐고. 삐뚤어진 삶을 살아. 아, 이건 좀, 정치적 셈법으로 안 맞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여전히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모르시는 거죠? 예. 그거는 제가 요 관련 법안을 위반한 분들도 모시고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네. 셈법이 있겠죠. 불리하라고 스스로 했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유리하다고 했겠죠. 그 한마디로 조직돼 있지 않은 다수의 학부모들을 예전에 뭐 민중은 개돼지다 이런 표현을 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러다 말 거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직돼 있는 한유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자신들의 현찰이지만 조직되어 있지 않은 학부모들은 결국은 저러다 흩어지고 또 자신의 아이들 때문에 묻어날 어업입니다. 결국은 흩어질 어업입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리를 계속 백업할 것은 이렇게 조직된 조직이 네. 단체가 뭐 선거를 하더라도 유리하고 네. 그런 계산이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심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해가 안 가는 결정이거든요.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의 의원 모두가 뭐 사업 재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 일리 있습니다. 예. 흩어질 것이다 이쪽은. 네. 흩어질 것이고 이쪽은 흩어지지 않는 관관 단체다. 네. 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절대 흩어지시면 안 되고 이번에 반드시 유치원 3법 통과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이 정도 됐는데 네. 만약에 못 하잖아요. 네. 앞으로 못 해요. 그거는 근데 또 학부모님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언론도 소임이죠.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이 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그 관심이라는 것도 한정된 자원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는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고 화난 일도 많은데요. 어떻게 한 일만 계속 화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정확하게 다뤄주지 않으면 잊혀지고 그 틈 네. 사이에 이런 이익단체들은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죠. 네,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법이 통과돼 있네 그러면 이제 그 불이익은 계속되는 것이고 이 정도로 크게 유치원 관련해서 이슈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못하면 못해요. 네, 반드시 해야죠.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사안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고 자 그거에 뭐 김명수 대법원장 상대로 화염병 탈에도 있었네요. 예. 네. 이런 일도 있었네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 이제 그분이 친환경 농업인증 이거를 받지 못해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다가 그게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를 네. 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에 사법농단 사태가 다 터져 나오면서 내가 굉장히 억울한 판결을 그렇죠. 받았는데 맞습니다. 보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예, 저 재판부가 저런 사람들이구나.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런 건 처음이거든요. 네. 대법원장이 한 것도 아닌데. 네. 굉장히. 본인이 대법원장일 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을 맞습니다. 표현한 거라고. 물론 이건 봐야죠. 잘못한 일이에요. 네. 잘못한 일인데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도 야 니네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다 그런 사람들 네. 아니야? 다 그냥 가진 사람들끼리 자기들 기득권 챙기면서 그렇게 서로 재판 거래하고 그런 과정에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계속 억울한 판정을 받아왔다. 이런 불만이 표출된 거라고 봐야죠. 이거는 판사를 하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네.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공부를 학교에서 제일 잘하고 학교에서 제일 잘하고 결국 사법시험 치고 나서도 제일 잘하고 네. 그러고 나서 그 세계에 속해서 그분들끼리 3천여 명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우주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잘. 어저께 형제복지원 네. 문무일 총장이 가서 사과를 했는데 그분들은 한 40년 동안 억울한 판결에 희생을 당했던 그러니까요.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터지니까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뭘 네.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때 잘못했다고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법기관에 대해서. 네. 그 다행인 거죠. 그걸로도 풀리는 겁니다.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근데, 이
법관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네.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법부가 정말 땅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 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정하고 제대로 그 이 문제를 처리하자 그래서 그 사법농단 예. 판사들을 탄핵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탄핵은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빨리 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찬성하는 정당들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발의부터 해놔야 됩니다. 박지원 의원은 여기저기 뛰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당의 당론으로 지도부가 하셔야 돼요. 지도부가. 또 밀어붙여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민주평화당도 며칠 전에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일단 사인부터 하고 발의해놓고 나서 자유한국당한테도 야 이렇게 국민들이 사법부에 이렇게 불신하는데 가만 냅둘래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어느 하세월에 이게 진행되냐고요. 자, 그토록 너무 많아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사안들이. 어찌나 많은 사안들이 터지는지. 자. 그 다음에 또 정의당이 가장 지금 열받아 하는,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기도 하고 이 사안은 정의당이 애가 타는 사안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는 이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혁명의 완수이고 국민들한테 더 좋은 정치제도로 이제 추운 날 자꾸 강화문에 나가서 촛불 안 드셔도 국민들의 뜻이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대 국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그렇죠. 의지를 갖고 오셨고. 연동형과 권역별 뭐 이게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예. 이 두 개가 다르긴 다르죠. 어떻게 차이가 있고 지금은 정의당에서는 지금 연동형 비례제로 가져가니까 아니요.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 정미소니까 예. 연동형은 쌀입니다. 쌀. 네. 권역별과 전국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쌀을 10kg짜리를 한 가마니에 담느냐 아니면은 1kg씩 나눠서 담느냐 그 쌀을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을 전국 명부로 짜느냐 권역별 명부로 짜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고.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은 전국 명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때까지 어떻게 얘기했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명부로 짜는 것을 이때까지 당론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동형은 싹 없어지고 우리는 연동형 찬성한 적 없고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야. 본질적으로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이때까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해왔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차이를 보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단순 다수 소선구제의 문제를 비례대표제로 보완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동형과 같은 투표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연동형이라는 건 전국을 놓고 그러니까 전국이나 권역을 놓고 예를 들어서 둘 다. 그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6개 권역을 나눠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360석 중에 한 100석을 차지한다. 그러면 그 100석 중에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한 40%를 얻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서울이 한 49개 지역구가 아닙니까? 그 지역구 중에서 한 35개의 지역구를 안배하자는 거죠. 당선이 됐다 그러면 5개의 비례대표를 더 보완해서 40석을 보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거든요. 그런데 이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다음 총선에 쓰지 말고 좀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 개 조금 더 늘려놓고 그냥 현행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그 속에 있다. 권역비례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배분해주는 방식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충분히 그 정당 득표율만큼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 2등, 지금 지지율 1, 2등 정당은 자기들이 소선거의 제하에서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4의 정당하고는 다르게 이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희한하게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해가 거의 일치하는 유일한 사안이에요, 지금,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정말 이렇게 고언을 드리고 싶은 예.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 내에서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일단 차지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코너에 몰아넣고 뭐 개헌을 하든 선거제도 개편을 하든 이러면 되지 않냐. 네. 이거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보십시오. 지금 뭐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정당이 비교섭 단체여서 표를 약간 몰아줘요. 그렇게 해서 일정에게 다수 의석을 만들어줘도 자유한국당이 거대 야당으로 남아있는 한은 네.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안 되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안 됐죠. 예. 그렇게. 그리고 이 거대 양당의 축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은 집권을 하는 그 순간부터 상대방 안 되는 일만 찾아서 합니다. 야당들이. 원래 그렇죠. 예.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를 제대로 잘 정착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 교섭단체가 함께 들어가서 경쟁적으로 잘 되는 일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끔 정치 구조가 바뀐다는 거. 그게 이제 그 소위 연정의 형태로 정치를 네. 하게 되고, 예. 그때그때 사안별로. 예.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왜 선거제도 개편에 이렇게 미온적이냐. 돌아가는 걸 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결국은 현행제도나 혹은 현행제도보다 더 개혁된 안을 갖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기사회생의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계산이에요, 제가 보기엔. 정부 여당 지지율이 언제까지 가겠어? 계속 떨어질 거 네. 아니야? 그럼 우리가 다시 올라갈 거야. 우리가 네. 1등 할 건데, 그럼 뭐 우리가 다수당 될 텐데. 근데 양당 예, 이런 제도에서는 거죠. 도 아니면 모기 때문에 예. 이쪽 내려가면 이쪽으로 온다라고 하는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죠. 예, 지금과 같은 제3의 정당들에 대해서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국민들이 저길 찍어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표 심리 때문에. 예, 이런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고 100% 동의하는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도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이 소위 야 3당, 여기서는 야 4당이 아니라 3당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여기서는 이해가 일치하니까. 1등, 2등 하는 당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1등, 2등은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관심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1등하고 있는 당이 이것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통령을 너무 궁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이것도 된다는 역시 것이 이번에 못하면 유치원법처럼 못합니다. 네.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얘기가 몇십 년째 나온 얘기인데 못했거든요. 이해가 다 달라가지고. 근데 그나마 이번에는 야당이 3개나 되고 네. 야당 3곳 모두 이해가 일치해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정말 어렵게 기회가 오긴 왔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아니 저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해찬 대표께서 며칠 전에 20년 집권론 예. 이런 얘기 하셨는데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 굉장히 분명하다고 봐요. 자기 한 말 지키는가, 일관성이 있는가, 신뢰할 만한가 예. 이 부분입니다. 그것을 밟아가면서 20년 집권을 하시겠다고 해야 되지 내가 유리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가면서 장기적으로 집권하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자, 오늘 1, 2당을 다 때리는 순서입니다. 자, 제1야당도 때리고 그다음에 여당이 또 한참 절반의 시간을 할애해서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입니다. 했던 말이고 본인들도 야당일 때 주장했던 말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다 맞습니다. 주장했던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정치개혁의 기본이고 네. 다 맞는 얘기인데 이때까지 안 된 이것도 있잖아요. 배가 부르는 순간부터 안 하거든요. 네. 예. 배를 강제로 고프게 만들 수는 없고.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사에 커다란 어떤 승부사가 그런 리더십이 한 번쯤은 네. 등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30년 만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 얘기는 제가 보면 신상정 대표 모시고도 또 할 것 같고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되긴 될지는 모르겠으나 꼭 돼야 됩니다.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활에 걸린 사안이고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정의당이 당의 형편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긴 있죠.
그 말씀도 하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요. 예. 정의당 같은 정당이 교섭단체가 되어서, 향후에 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체제로 온전되는 것보다 훨씬 더 국민의 삶에 필요하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점. 이것은 제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는 필수다. 기본이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864. 예,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